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한 두 의사분께서 책을 귀하게 쓰셨는데 계속 이어서 봅니다. 성인 ADHD의 진실에 대해서 욱하는 성격이 아닌 정신질환, 성인 ADHD, 정신적인 문제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성인 ADHD의 어두운 그림자. IT 산업에 종사해온 38세 된 직장인 최모 씨는 사소한 일로 상사와 크게 다투고 회사를 그만뒀다. 한번 욱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성격이 된 것이다. 도진 것이다. IT 경기가 예전만 못해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던 그는 평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고쳐보고자 정신과를 방문했다. 뜻밖의 ADHD 진단을 받았다. ADHD란 주의력 결핍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뜻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정상 범주와는 달리 충동 조절과 행동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주의력 결핍, 충동성, 과잉 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아이들의 경우에 보통 친구와 자주 싸우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지나치게 활발한 경우에 의심한다. 이처럼 소아 청소년 질환으로 널리 알려진 질환이 ADHD이다. 그러나 성인에게도 발생하며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왜 성인에게도 ADHD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는 소아 청소년의 ADHD의 60%는 성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한국 성인의 4%, 즉 120만 명가량이 성인 ADHD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한국은 성인 ADHD에 관심이 최근에야 생겨 기본적인 통계나 의학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때문에 환자들이 성인 ADHD에 대해 거의 모를 뿐만 아니라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인 ADHD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성인기가 되면 ADHD의 질환 특성이 아이 때와는 달리 대인관계의 어려움, 잦은 교통 위반과 사회 경제적인 성취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성인 ADHD 환자는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을 쉽게 무시하고 규칙을 잘 어긴다. 또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주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직장생활, 결혼생활에서도 나타난다. 평소 화를 잘 참지 못한다고 지적받거나 유독 덜렁대고 상사의 말을 잘 잊어먹어 실수가 잦은 사람들이 있다. 이때 그냥 성격 탓으로 돌리거나 그 사람의 업무 능력 부족 혹은 조직 적응 실패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는 성인 ADHD 환자일 수도 있다. 성인 ADHD의 경우 직장인은 직장생활에서 사소한 실수가 많고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반복되는 일에 쉽게 흥미를 잃으므로 도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실제 성인 ADHD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퇴직률이 2배에서 4배나 높고 이직률은 52%가 높으며 결근 및 업무 성과 저조, 연평균 22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부의 경우 그저 살림을 엉망으로 하고 애들한테 불쑥불쑥 화를 내고 건망증이 심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주부는 성인 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생활에서도 부부 싸움이 잦고 이성에 대한 유혹에 약한 성향을 보인다면
성인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실제 성인 ADHD 환자의 이혼율은 정상인보다 2배 높고 혼외 증사는 4.6배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 외에 안정적인 생활도 어렵다. 음주나 흡연을 조절하지 못하고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쉽다. 휴식 시간에는 대부분 게임을 하거나 영화, 액션물에 몰두하거나 잦은 회식으로 늦게 귀가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어린 시절 ADHD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인 ADHD는 대부분 성인이 된 후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가지고 있던 증상을 모르고 지나쳤거나 방치해서 성인기에 발견된다. 평소에 어떤 일을 마무리해 끝내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체계적인 일을 순서대로 못하거나 약속이나 할 일을 자주 잊거나 과제를 피하거나 미루거나 오래 앉아있으면 손발을 만지거나 꼼지락거리거나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는 등의 증세가 자주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런 성향이 있다고 모두 ADHD로 보면 곤란하다. 정상 성인과 성인 ADHD의 차이는 증상이 실제 생활에 얼마만큼 장애를 일으키느냐로 판단한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라면 한 번쯤 치료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성인의 경우 소아청소년과는 다르게 ADHD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과잉 행동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사춘기를 전후하여 과잉 행동은 자연히 사라지지만 대신에 충동 조절이 어렵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상 실수가 잦은 증상이 나타난다. 또 우울증으로 오인하기 쉽다. 성인 ADHD도 고칠 수 있다. 성인 ADHD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캘린더나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것이다. 성인 ADHD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여러 일을 동시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있는 캘린더와 같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병원에서는 약물치료나 소아청소년 ADHD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인지행동치료를 많이 사용한다. 특히 성인의 경우에 사회적 관계, 기술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치료가 많이 사용된다. 이외에도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 주의력과 관련이 높은 베타파를 늘려 성인 ADHD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성인 ADHD 체크리스트. 세심하게 주의가 필요한 일이나 세부적 사항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나요? 두 번째, 공동체가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일을 순서대로 하는 데 어려움을 겪나요? 세 번째, 약속이나 업무를 잊어버려 문제가 발생한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을 할 때 일의 시작을 미루거나 피하나요? 오랫동안 앉아 있을 때 손이나 발을 꼼지작거리거나 만지작거리나요?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활동적이 되나요?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위의 6개 질문에 대해 4개 이상의 파란색이 포함되면 성인 ADHD를 의심할 수가 있다. 성인 ADHD 환자의 생활 속 예방법은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한다.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한다. 항상 작은 노트를 가지고 다닌다. 집 현관에 모든 열쇠를 놓는 바구니를 둔다. 정리함과 쓰레기통을 도처에 놓아둔다. 동일한 실패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는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손으로 주무를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다닌다. 자신을 긍정한다.
식품회사가 알려주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진실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식품회사가 이야기해주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두 의사분께서 잘 정리하셨는가. 건강기능식품의 진실은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이다. 건강기능식품과 불량식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발가락이 심한 통증이 생기는 통풍으로 고생하는 회사원 김모 씨가 35세. 김 씨는 술 때문에 통풍이 잘 생긴다는 말을 듣고 평소 절주하면서 지냈다. 하지만 검사해보면 통풍 수치가 점점 높아져서 걱정하다가 결국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통풍이 악화된 이유는 다름 아닌 고등어, 참치 등 등푸른 생선을 좋아한 데 있었다.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알려진 등푸른 생선이 오히려 통풍을 앓는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김 씨는 몰랐던 것이다. 퓨린 때문에 퓨린. 건강식품이 등푸른 생선을 좋아하는 것 정제를 잘 하면 되는데 그냥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들은 안 되겠네요. 이처럼 몸에 이롭다는 건강식품이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늘, 당근 같은 채소류나 딸기, 귤, 토마토 같은 과일류 등 몸에 좋다는 식품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약이 되는 식품이 어떤 이에게는 독이 되기도 한다. 통풍을 악화시키는 등푸른 생선. 통풍을 악화시키는 등푸른 생선 자체를 종합적으로 먹으면 그럴 수 있겠네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들, 그리고 오메가3가 정말 그 함량이 순수도가 높다면 1000mg 이상이 된다면 약의 효과를 또 그리고 EPA와 DHA가 2대1 EPA는 혈액을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고 DHA는 머리의 영양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대1이 약 효과를 내고 순도는 1000mg이 넘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그냥 그런 순도가 없이 200에서 그냥 500, 600, 700 정도의 순도를 가진다면 정제가 제대로 안 된 순도가 약할 수 있겠다. 그래서 몸에 해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풍을 악화시킨다. 뇌졸중이나 노인성 치매,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꽁치, 삼치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특유의 핵산과 EPA, 불포화 지방산, DHA, 디하이드로 아세트산 등 몸에 유익한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좋다 이 말인데, 그러나 등푸른 생선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이들도 있다. 바로 통풍 환자의 경우이다.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 계열의 단백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섭취할 경우에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통풍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제하지 않은 퓨린 성분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청정 지역에서 잡히는 무공해 자연식품인 멸치나 미식가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연어도 마찬가지다. 멸치는 칼로리가 다른 어종이나 육류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특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성장이 어린이에게는 필수 식품이다. 연어는 오메가3로 알려진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멸치와 연어도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다. 퓨린 계열의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아 통풍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풍 환자는 증상에 따라서 등푸른 생선이나 멸치, 연어 등은 섭취량을 제한하거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수술 후 과다 출혈을 유발하는 마늘과 은행. 마늘은 예로부터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양념 중의 하나이다. 여러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고유의 맛을 낸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식품 40여 종 중에서 마늘을 1위로 선정하는 등 마늘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은행도 그 효능이 탁월해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은행은 저위력 장애와 신체 기능 저하, 피로, 현기증을 포함한 대뇌 기능 부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마늘과 은행은 인체 내외의 출혈 위험이 있거나 출혈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피해 응고를 늦춰서 과다 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특히 외과 및 치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늘과 은행은 체내에서 항혈소판, 항산화, 섬유소 용해 작용을 하는데 이로 인해 아스피린, 와파린, 헤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작용이 활성화되어 출혈 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피가 오래 멎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 수술을 앞둔 환자의 경우에 마늘은 수술 7일 전, 은행은 36시간 전에 섭취를 중지해야 한다. 아스피린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은 항혈소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것들은 수술 전에 섭취를 중지해야 된다. 돌전 영아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토마토. 칼로리는 낮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토마토는 그 효능이 참으로 다양하다. 토마토의 노란 부분에 많은 비타민 A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인 리코펜은 항암 효과가 있고 활성산소,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 동맥을 굳게 하는 세포를 손상시켜 암이나 노화를 초래하는 요인의 작용을 억제한다. 또한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루틴은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춰서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유기산은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피로 물질을 빠르게 없애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다.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은 체내 수분의 양을 조절해 소화를 촉진하고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골다공증을 예방한다. 이처럼 몸에 좋은 음식은 자식에게도 무조건 먹이고 푸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러나 어린 아기에게 토마토는 절대 금물이다. 특히 만 1세 이전의 영아에게 토마토는 금기식품 중에 하나이다. 이유는 토마토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기가 먹을 경우에 입 주위가 붓고 붉어지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토마토는 씨앗을 빼고 렉틴이 있기 때문에 또 데치거나 삶아서 이런 리코펜의 효과가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먹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장이 미숙한 돌 이전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체질로 쉽게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금하는 것이 좋다. 토마토 외에도 아기가 먹었을 경우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금기시되는 과일이 몇 종류가 있다. 겨울 오렌지 등의 감귤류와 딸기 등이다. 생리작용을 저해하는 콩은 오곡 중 하나로 옛날부터 주식의 하나로 귀하게 대접받았다. 쌀에 부족한 단백질과 지방질을 콩에서 섭취할 수 있어서이다. 콩은 오늘날 또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콩의 새로운 성분이 밝혀지면서 여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콩에 함유된 천연 여성 호르몬인 아이소플라본 때문이다. 아이소플라본은 생리활성 성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이 콩을 섭취할 경우에 골다공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갱년기 장애 등을 막아 노화도 방지한다. 하지만 아이소플라본은 양날의 칼이다. 아이소플라본은 너무 많이 먹으면 역효과를 초래해 생리작용을 방해 억제한다. 특히 이왕암, 자궁암, 난소암, 자궁 내막증 같은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흡연자의 폐암 위험을 높이는 당근.
최근에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등의 고운 빛깔을 띠는 녹황색 채소나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서이다. 그 중에서도 진한 오렌지색을 발하는 당근은 단연 으뜸이다.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다. 호박, 귤, 오렌지, 복숭아, 살구 등 다른 녹황색 식품에도 베타카로틴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함유량이 당근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뀐다. 비타민 A는 피부를 매끄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살결을 부드럽게 하고 피부의 저항력도 키워서 여드름이 잘 생기지 않는다. 또한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무력화시키고 유해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에 베타카로틴이 몸에 축적되어 눈과 손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때 섭취를 중단하면 본래색으로 돌아온다. 특히 흡연자는 당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담배의 유해 물질이 베타카로틴을 변질시켜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의 유해 물질이 베타카로틴의 암 발병을 유발한다 이 말인데요. 암 환자는 담배를 피우지 말자. 건강기능식품 만성질환자일수록 잘 알고 복용하자. 건강기능식품으로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 주부 이모 씨는 식탁 한 켠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보면서 한 번은 정리해야 하는데 싶다가도 무엇을 복용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이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어차피 보조적인 역할이니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다가도 어디에선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에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무조건 다 먹기에도 염려가 앞선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변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10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는 홍삼,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알로에 제품,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제품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을 단순한 식품으로 생각하고 무턱대고 먹었다가는 이미 복용하고 있는 치료제와 궁합이 맞지 않아 먹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되거나 부작용으로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건강기능식품을 맹신한 나머지 적절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여 약물치료를 등한시해서 질환이 더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앞서서 내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가 무엇인지, 어떤 식품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결핍 증상에 시달릴 경우에 어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자가 특히 조심해야 할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함유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평소 부족한 영양소나 원료를 보충해서 먹는 개념을 일컫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오해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과는 다르며 식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의약품은 부작용과 대증요법적인 것이고 영양학적인 것은 몸을 전체적으로 면역을 높여서 전체적인 치유에 일을 만든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또 의사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살짝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는 듯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건강기능식품 복용에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과 같이 먹었을 때 부작용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함께 섭취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꼭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은 맞는 말씀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화학적인 그것을 또 저해할 수 있는 것이 면역요법에서 면역을 면역을 약화시키는 항생제나 어떤 그런 통증
완화제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또 면역을 올리는 것으로 자꾸 하면 기능이 서로 역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자, 알로에 심장질환 또는 고혈압 등으로 강장제, 이뇨제, 항부정맥제를 복용하는 환자 및 스테로이드 복용 환자가 알로에를 함께 복용할 경우 칼륨 결핍이 악화되거나 약물의 작용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한다. 자, 드럭버거의 책들이 요즘 인기를 조금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은행잎 추출물 또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들과 병용하는 것은 오메가3 역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만성질환자들의 좋지만은 EPA/DHA 등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심대 혈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인데 또 이것이 굉장한 큰 도움이 되지만은 과다 섭취 시에는 혈전 용해 작용으로 피를 멈추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혈액 응고제, 고지혈증 치료제, 비스테로이드 진통제와 같이 섭취할 경우는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화학요법의 제품들은 말하자면 수술할 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천연으로 된 것들은 그런 영향들의 부작용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이 제대로 된 제품 속에서는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죠. 인삼 및 홍삼, 면역 증진을 위해서 인삼이나 홍삼을 무조건 몸에 좋다고 복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수축의 혈압이 180 이상인 경우에는 인삼이나 홍삼 섭취를 금해야 한다면 혈압을 높이고 열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불면 가슴 통증, 혈압 상승을 나타낼 수 있고 땀이 그러니까 좀 저혈압이나 저체온증에 이 홍삼이 좋겠죠. 나이아신, 비타민 B 중에서 나이아신이라는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과도하면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과도하면 혈당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 나이아신은 글루코사민 효과는 제약회사의 음모이다. 제약회사 연구비 지원이 연구 결과를 바꾼다. 글루코사민은 퇴행성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는 퇴행성 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의 질병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자식들이 글루코사민을 대거 구입한다. 글루코사민은 한해 시장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으며 비타민, 홍삼, 오메가3와 함께 가장 잘 팔리는 건강식품이다. 그런데 2년 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한국보건의료원은 관절염 환자에게 체계적인 문헌 고찰을 실시한 결과 염산염 글루코사민은 일관성 있게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고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경우에도 염산염보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한 것이다. 대개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 어떤 연구에서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안티적인 생각을 가는 사람이 연구를 할 때는 그 중에서 말하자면 효과가 없는 쪽의 어떤 제품들을 선호해서 연구 효과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잘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약회사의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글루코사민은 염산염 글루코사민과 항산염 글루코사민으로 나뉘는데 당시 제품의 4분의 3이 염산염 글루코사민 제품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품이 다 흡수가 어려운 제품들로 군락이 되어졌다. 대부분이 이 말인데요. 스위스의 한 연구소도 2010년 9월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최근 2년간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와 치료용 가짜약을 복용한 환자 3,800명을 대상으로 통증 감소 정도와 관절 간격 변화를 측정했는데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일자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판정하고
허가를 해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서서 황산염 글루코사민의 관절염에 대한 효과는 계속 인정한다. 다만 그 대상을 경증에서 중증도의 환자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부분들도 대증요법적으로 뭐가 좋다 어느 관절에 좋다 이렇게 해서는 이 대증요법과 자연치유와는 아예 치유 방법이 다른 거죠. 대증요법은 증상에 대해서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좋아질 수 있지만은 이 기능의학은 몸을 전체적으로 좋게 하면서 혈액순환과 장내 미생물 복구와 그렇게 해서 이런 영양성분이 몸에 흡수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것이 좋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냥 대증요법으로 치료한다는 의미를 할 때는 효과가 있는 것이 거의 부족하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구 자체가 아주 참 이렇게 불합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돈을 쓰는 사람들 의문이 생긴다. 한국보건의료원은 황산염 글루코사민도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는데 보건의료연구원 그러니까 일반 그 현대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하는 거죠. 식품의약안정청은 왜 효능을 인정한다고 했을까? 식약청은 한국보건의료원 연구의 연구 방법에 잘못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보건의료원 연구원은 연구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글루코사민이 퇴출된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글루코사민 제조업체 상당수의 제약회사와 수입업자인데 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은 상당수의 제약회사가 만드는 것들은 거의 다가 연산형 글루코사민을 대부분 만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 어떤 좋은 기관에서 하는 자연치유 쪽으로 할 때는 황산염 글루코사민이라든가 자연적인 추출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비타민과 글루코사민 외에도 혈관 질환에 좋다는 오메가3와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소팔메토, 클로렐라, 알로에 등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지만 그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만 많고 제대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부작용이 비교적 없고 간편하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하자. 뭔가를 추가로 먹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것은 아예 상식이 너무나 부족한 연구가 잘못된 의사의 입장에서 본 것 같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눈이 좋다, 눈이 큰 우리 한국의 최고의 뭐 아산이다, 뭐 삼성이다 등등해서 10년, 12년 동안 눈에 대해서 영양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나중에 한 12년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것을 옆에서 보았는데 당신네들은 나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연구하고 실험을 했느냐고 이제까지는 눈이 그래도 정체가 되고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했지만은 지금까지 눈은 계속해서 실명의 위치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포기한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장을 청소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면서 영양 흡수에 좋은 어떤 눈에 대한 영양제를 해서 녹내장이 거의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연구를 어느 쪽에서 입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조금 열이 생기려고 하네요. 이런 내용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밝히는 오메가3와 전자파의 진실은 국립암센터 바람성 연구과장 명승권이라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